도서관에서 역사책을 펼쳐보면 1940년 4월은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습적인 노르웨이 침공은 연합군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급하게 파견한 지원군들은 독일군의 체계적인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4월 27일 그 참혹한 패배의 막바지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하루가 어떻게 연합군의 노르웨이 작전을 완전한 실패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2주 전 독일이 노르웨이에 기습 상륙 작전을 감행했을 때 연합군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급하게 떠난 영국과 프랑스 지원군들은 독일군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연일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노르웨이 전역에서 체계적인 공격을 진행하며 연합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각지에서 고립되어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2일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오사 호수 양안에서 진격해오는 독일군과 영국 제140파 여단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국군의 경량 대전차 무기로는 독일의 중장비를 상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공중 지원도 충분한 화력도 없는 상태에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와 맞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장비와 전술로 영국군을 압도했고, 영국군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노르웨이 작전의 실패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다음 날인 4월 22일 독일군은 트레텐 근처에서 또 다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군 3개 대대가 항공 지원과 전차, 포병의 엄호하에 영국군 2개 대대를 압박해왔죠. 구드브란스달로 향하는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에 영국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장비의 격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약 300명 정도만 간신히 살아남아 북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는 영국군 전체 병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숫자였죠.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영국군의 저항선은 하루하루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군 제15여단이 몰데와 안달스네스에 상륙했습니다. 4월 23일 밤이었죠. 페이지 장군이 지휘하는 이 부대는 구드브란스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제140파 여단을 지원하려고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병력으로는 독일군의 완벽한 기계화 부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제공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루프트바페의 스투카 급강화 폭격기들과 하인켈 전폭기들이 연일 영국군 진지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독일군의 기계화 부대가 진격해오고 하늘에서는 폭격기들이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영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밤에서 영국군과 노르웨이군이 독일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해낸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가 프랑스와 케르소디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영국군이 노르웨이에 상륙한 이후 처음으로 벌인 제대로 된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는 뜻이죠. 여러 자료들이 그곳에서 영국군이 보여준 용맹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지적인 성공에 불과했죠. 영국군과 노르웨이군이 연합해서 보여준 저항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략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국지적인 성과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뒤바꿀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140파 여단은 런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노르웨이군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항공 지원이나 증원군 없이는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 장군이 영국 전쟁부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웨이 중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사실상 노르웨이 작전의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막대한 물자를 소모한 작전을 단지 며칠 만에 포기한다는 것은 연합군 지도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말 영국 정부는 남소스와 안달스네스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론헤임 탈환 작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했죠. 4월 27일 독일 폭격기들이 남소스 항구를 집중 공격했는데 그곳에서는 연합군 보급선이 물자를 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노르웨이 중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작전도 불가능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군함들이 항구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독일 폭격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거든요. 많은 선박들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보급 작전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은 영국 해군 일부 고위 장교들의 순진한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항공모함이 만능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착각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함대만으로는 적의 항공 우세가 확보된 해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국 해군이 전간기 동안 해군 항공 전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대형 항공모함도 부족했고 효과적인 함재기도 턱없이 모자랐죠. 독일의 루프트바페가 보여준 항공 전력의 위력 앞에서 영국 해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에 대한 불길한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노르웨이 해안이 영국에서 64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지상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작전 반경을 벗어나는 거리였거든요. 반면 트론헤임의 독일군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송기를 통해 4,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포병이나 중장비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죠. 하지만 영국군은 이런 독일군의 약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독일군은 비록 병력이 적었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지휘 체계로 영국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독일군의 전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루프트바페가 남소스를 정기적으로 폭격하면서 항구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 사령관인 카르톤 드 위아트 장군은 눈 때문에 트론헤임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없었죠. 심지어 런던에서 온 그의 보좌관조차 본부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니 현장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합군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한 전략 목표도 없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병력만 투입한 결과였죠. 현장 지휘관들은 상부의 명확한 지시 없이 각자 판단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작전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카르톤 드 위아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군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한 명이거든요. 당시 60세 생일을 앞두고 있던 그는 20세기 내내 크고 작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제2차 보어 전쟁부터 1차 대전까지 말이죠. 벨기에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오폴드 국왕의 사생아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25세경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옥스퍼드를 떠나보아 전쟁에서 영국을 위해 싸웠죠. 그 과정에서 2번이나 부상을 당해 본국으로 후송됐지만 회복되자마자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력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용맹함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없었죠. 1차 대전 초기에는 영국령 소말릴란드에서 마으디군과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해적처럼 안대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이후 서부 전선에서 무려 7차례나 부상을 당했는데 두개골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목과 엉덩이, 귀를 다치고 왼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절단 수술을 거부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뜯어냈다는 일화도 있죠. 이런 극한의 경험들이 그를 전설적인 군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력도 갖추게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가 내린 철수 결정은 개인적 용맹함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한 것이었죠.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한 희생만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폴란드 주재 영국 군사 사절단을 이끌면서
또 다른 모험을 겪었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소비에트 적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전간기에는 1939년 여름까지 폴란드에서 은퇴 생활을 보냈지만 다시 영국 사절단장으로 복귀했죠. 폴란드 침공 당시에는 루마니아로 대피한 뒤 가짜 여권을 이용해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급조된 부대를 이끌고 트로네임 탈환 작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장군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부대와 부족한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죠. 독일군의 체계적인 준비와 우수한 장비 앞에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 22일 독일군이 트로네임 북쪽의 슈타인케르를 점령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드 위아트는 부하들에게 남소스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죠. 이로써 노르웨이 중부에서의 영국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트론헤임 공격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남소스에 앉아서 독일군의 폭격을 당할 이유도 없어졌거든요. 이 시점에서 연합군의 노르웨이 작전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의 완전한 실패로 인해 전체 작전의 의미가 상실되었죠. 북부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노르웨이의 핵심 지역들을 모두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남쪽의 제148여단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독일군이 오스터터달에서 우회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 위아트에게는 프랑스 지원군이 도착했고 마침내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프랑스군과 노르웨이군의 사기를 크게 높여줬죠. 그들은 슈타인케르 탈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체적인 상황은 연합군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계속해서 증원군을 투입하고 있었고 제공권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국지적인 반격으로는 전체 상황을 뒤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 위아트는 전체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증원군을 보내봐야 나중에 대피시켜야 할 병력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노르웨이 북부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이 절대적인 해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고 대부분 지역이 독일 항공기의 작전 반경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 전투기들이 바르두포스 공항에서 이륙할 수 있었죠. 이는 노르웨이 작전에서 연합군이 거둔 몇 안 되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의 성공만으로는 전체 작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었죠. 독일군이 노르웨이의 주요 도시들과 항구들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는 북부 거점의 의미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영국군과 프랑스군, 폴란드군이 연합해서 상륙했고 나르비크 주변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완전 동원된 노르웨이 제6사단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르비크 점령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정찰 공격을 계속해왔죠. 하지만 이런 국지적 성과도 전체적인 전략 상황을 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나르비크 주변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르비크 항구는 옐리바레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독일로 수송하는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중부 지역 철수로 인해 독일군은 나르비크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영국군은 독일 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워스파이트 전함과 중순양함 한 척, 경순양함 3척을 투입했죠. 하지만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의 함대는 코크경 휘하에 있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현역으로 복귀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대의 화력만으로는 독일군의 완강한 저항을 무너뜨리기 어려웠죠. 문제는 그가 본국 함대 전체 사령관인 찰스 포브스 제독보다 상급자라는 점이었습니다. 함대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의 방침이 다른 지휘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죠. 이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휘 체계의 혼란은 작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처칠과 다른 지도부는 지휘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연합군 의사결정 과정의 혼란상을 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불행한 노르웨이 국민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영국 정부는 지원에 대한 과장된 약속을 했지만 정작 그것을 이행할 수단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는 나중에 다른 점령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벌어지는 회의들은 종종 격렬한 논쟁으로 변질됐고 지휘관들 사이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6개의 서로 다른 작전 계획이 거부당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장관들과 총사령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를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작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군사적 현실과 정치적 필요성 사이의 괴리가 명확한 전략 수립을 방해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연합군은 중요한 시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이는 작전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월 27일 프랑스 대표단이 런던의 최고 전쟁회의 참석차 도착했는데 체인벌린 총리의 제안에 매우 놀랐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전투를 중단하고 철수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제안은 프랑스 총리 레이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확신에 차서 파리로 돌아간 레이노는 영국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2시간 뒤 영국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분한 레이노는 영국 내각을 향해 위험을 감수할 줄 모르는 늙은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연합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협조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영국과 프랑스 고위 사령부 사이에 분노와 불신이 깊어져 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점령당한 노르웨이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행정위원회가 비드쿤 키슬링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는데 키슬링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며칠 만에 축출당했거든요. 독일군은 노르웨이 점령 초기부터 매우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노르웨이 침공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반면 연합군은 즉흥적인 대응에만 매달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작전의 성패를 가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 4월 24일에는 나치당원 요제프 테르보벤이 노르웨이 제국 판무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그는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행정위원회를 감독해서 국가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역 군대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팔켄호르스트 장군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업체계는 독일의 효율적인 점령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통제와 민간 행정을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죠. 반면 연합군은 이런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노르웨이 중부에서 벌어진 몇 주간의 전투는 해당 지역 철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저항은 의미가 없어 보였죠. 연합군은 북부에서 강력한 거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성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독일군이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는 북부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었거든요. 연합군의 철수는 단순히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작전의 실패는 연합군에게 큰 교훈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죠. 이번 에피소드가 영국 고위 사령부의 비효율성과 무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일부 고위직의 혼란이 전체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 원정이 애초에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과 조직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투입된 병력들은 독일군의 체계적인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이런 실패의 교훈이 나중에 연합군의 다른 작전들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계획과 조직 면에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히 비난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철수 명령에 대해 노르웨이 동맹국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국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노르웨이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런 배신적인 행동은 나중에 연합군과 다른 저항 세력들 사이의 신뢰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지원을 믿고 저항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전쟁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할 사건입니다.